영화는 언제나 머릿속으로만 그려오던 비현실적인 내용을 현실화시키며 우리의 상상을 충족시킨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자동차는 컴퓨터의 조작만으로 스스로 주행하는 무인 조종차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연 정말 저런 차들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은 영화 속에서 먼저 실현이 되고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지켜봐왔다. 영화에서처럼 조종사 없이 항공기가 하늘을 비행하는 시대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SF나 공상과학에서 보던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인화 시스템이다. 무인화 시스템은 이미 우리들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무인화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무인화 시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이곳은 항공우주와 방위산업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회 현장이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지상 항공 무기 체계를 비롯해 우주 분야 발사체까지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눈에 띄는 분야는 바로 각종 군사용 무인기다. 전시장에는 고기동 감시 정찰을 비롯해 내부 무장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형상의 무인 전투기 등 다양한 군사용 무인기들이 선보였다. 이는 고도의 위험 환경에 조종사가 직접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전장에서 유인 전투기의 임무를 대체 수행하게 될 미래형 전투기로 디지털 원격 조종 비행 제어의 가능성을 입증한 무인기들이다. 방위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인 체계는 이제 신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처럼 전장에서 무인 장비가 각광을 받으면서 무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전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군사용 무인기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다. 이 정찰기는 2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첨단 레이더인 합성 계구 레이더와 장거리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를 장착해 30cm 정도 크기의 물체까지 파악할 수 있다. 제공 시간은 최대 28시간이며 하루 한 대가 1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정찰을 할 수 있어 먼 거리의 민감한 군사 지역까지 정찰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2017년까지 글로벌 호크 총 4대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For Korea, in the configuration the U.S. Air Force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negotiated is an imagery aircraft with an electro-optical, an infrared, and a synthetic aperture radar. Very strong radar to look deep into enemy territory. 무인 항공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정찰의 임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무인 정찰기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무인 정찰기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형 무인 정찰기의 경우 높은 고도에서 멀리까지 정찰이 가능한 데 반해 소형 무인 정찰기의 경우 대형 무인 정찰기보다 근거리를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인 정찰기는 전자장치에 의해 원격 조정되며
목표 상공에서 항공기 내에 장치된 자동 카메라로 목표를 촬영하거나 TV 카메라로 영상을 기지에 송신한다. 딥스토어에 들어가서 예, 비행체는 지상 통제 장비를 통해서 운용자가 지상에서 명령을 주게 되고 그 명령은 위치, 그 다음에 그 정찰 임무 이런 걸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비행체는 그 내장되어 있는 탑재 컴퓨터가 모든 걸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지상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우리가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기 전에 사전에 지상에서 운용자가 정찰하고자 하는 또는 관측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을 사전에 경로를 계획을 해서 관측하는 그 목표물을 찍어 놓으면 그 찍어 놓은 미리 입력된 그런 경로를 따라 항공기가 스스로 탑재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서 스스로 이제 경로를 찾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이처럼 일반적인 항공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 기술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무인기를 보면 정보통신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무인 항공기의 임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근거다. 주간용 TV 카메라, 야간 대전에 위치한 국내의 중소기업에서는 4세대 LTE 통신망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 멀티콥터를 개발, 원격 조종에 성공했다. 무인 항공 기술과 LTE 통신망의 융합 기술을 성공시킨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멀티콥터는 무인 항공 로봇으로 양방향 통신 기술을 통해 비행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송신기와 안테나가 필요 없어 인터넷이 되는 모든 곳에서 무인기 조종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카메라다. 하늘에서 많은 시야를 확보하는 임무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비행체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카메라가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모든 기술과 부품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무인 항공기들, 거기에 탑재되는 장비들이 100% 국산화된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비행체의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자세 측정 센서 AHRS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 같은 경우 대부분이 수입에 아직도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저희들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체 개발을 해서 약 4년간의 현장 실험을 거쳐서 저희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능 자체로서는 그 제품, 외국 제품에 비해서 뭐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죠. 이 무인 항공 로봇은 본래 송전탑 감시용으로 개발되었다. 철탑 고도에서 안정성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주간과 야간 카메라가 동시에 탑재돼 있어 열이 발생하는 철탑 송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감전이라든지 아니면 추락,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인 로봇을 통해서 감시 또는 점검을 한다면은 사람들 안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무인 비행체를 이용을 해서 철탑 감시를 시도하게 됐었고요. 철탑 특성상 고압 또는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의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이 저희 장비들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 항공기의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송전탑 감시를 비롯해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재난 지역, 태풍 추적, 생태 관찰, 농약 살포 등 군사 목적뿐 아니라 민간 산업에도 무인기는 널리 활용되어
인간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그로 인해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매우 크다. 무인기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시 작전보다는 비상 작전용으로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비행체라는 특성 때문에 뭐 상시 비행을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비행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초기 대처에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원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산이나 또는 재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즉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무인기가 가서 어떤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과 항우연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이 무인 항공기는 헬기에서 비행기로 바뀌는 틸트 로터형 무인기로 한 발 앞선 무인기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틸트 로터는 가속 비행 시에는 수평 방향으로 돌다가 이착륙 시에는 수직 방향으로 자동 전환되는 항공기로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에서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활주로 건설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심 환경이 많습니다. 그 스마트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 지형이라든지 그 활주로가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는 야지 같은 데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 도심 환경에서 특히 그 건물 같은 데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주로 없이 뜨고 내리는 항공기는 강대국들의 오랜 수건이었다. 아무리 최첨단 비행 성능과 전투력을 지닌 전투기라도 활주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는 틸트 로터형 무인기의 개발은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 스마트 무인기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뿐이다. 하지만 비행에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무인 항공기 시장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며 각종 무인기를 다량 운용 중인 미국에서조차 2006년 시험 단계의 추락 사고로 개발을 중단했던 방식을 우리가 자체 기술로 성공시킨 것이다. 230, 240, 250 도달, 이제 260, 영도 268. 자,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무인 항공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표정을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 표정을 한번 컴퓨터로 조종되는 5대의 벌새라고 불리는 소형 무인기가 음악에 맞추어 군무를 펼치고 있다. 이 기술은 좁은 공간 내에서 여러 대의 비행체가 동시에 기동하면서 서로 충돌 없이 정밀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항법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벌새의 그 군무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먼저 벌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요. 벌새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볼에 그 적외선 그 빛을 쏘여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먼저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를 컴퓨터에서 받아서 외부 컴퓨터에서 어느 위치로 가라라고 지령을 내려주면 그 위치로 이 비행체가 자동 조정해가지고 가게 되는 원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경로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충돌 회피 기술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충돌하지 않고 피해서 가는 그런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우연에서는 이처럼 스마트 무인기를 비롯해 다양한 소형 무인기를 개발 중에 있다. 지상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방향 전환이 가능한 사이클로콥터를 비롯해 벽에 붙은 상태로도 비행이 가능해 건물에 부딪히거나 사람에게 부딪혀도 비행체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걸 줄일 수 있는 플라잉볼 비행체 등 기능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가볍게 밀쳐도 비행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비행 시연을 보이고 있는 이 소형 무인기는 플라잉카다. 이 무인기는 지상에서는 자동차처럼 공중에서는 비행기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지상과 공중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 자동차를 타고 세상을 마음껏 활보하게 될 것이다. 무인 항공기 기술을 개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형 비행체인 개인용 비행체 PAV라고 하는 비행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율 비행이라든지 충돌 회피, 그다음 에너지를 조금 쓰는, 그다음에 소음을 줄이는 이러한 친환경 기술,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어쩌면 무인화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곳은 2011년 10월 개통해 올해로 개통 2주년을 맞이한 신분당선이다. 개통 이후 운행거리는 지구 100바퀴에 해당하는 400만 킬로미터. 약 70만 시간의 운행 시간 동안 이곳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의 앞과 뒤에 기관실이 없다는 점이다. 신분당선은 국내 최초로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무인 운전 시스템은 차량 출발, 정지, 차량 출입문 작동 등 기관사 없이 자동으로 조종 제어하는 기술로 열차 제어 시스템이 관련 핵심 기술이다. 모든 운행 시스템은 종합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제어한다. 예, 종합관제센터에는 이제 총 크게 한 5가지 관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열차 관제, 전력 관제, 신호 관제, 시설 관제 등이 있는데요. 이제 각의 관제는 그 열차 및 역사 내에 달려 있는 컴퓨터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양방향으로 어떤 그 신호라든가 통신에 의해서 그 시설물과 열차의 운행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차 제어 시스템은 각 그 운행하는 운영 기관마다 틀린데 저희는 이제 무인 운행 열차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열차는 이제 무인 운행으로 이제 제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열차와 수시로 신호를 주고받는 종합관제센터에서는 양방향 무선통신 열차 제어인 CBTC 방식을 기반으로 열차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강력한 예비 기능을 확보하고 자동 진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장 발생으로 운행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사고 방지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와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등 세계 100여 개 노선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제적으로 효율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송 수요에 따른 어떤 탄력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유지 보수 면에 의해서는 이제 그 기관사들이 어떤 그 습관, 운전사들의 습관이 틀려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엑셀을 밟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열차 레일의 마모라든가 어떤 그 PSD의 어떤 열고 닫힘에 어떤 이런 거에 부딪힘에 의해서 생기는 마모가 개인차에 의해서 더 많이 생기는데 컴퓨터에 의해서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마모라든가 손실이 없어서 그런 유지 보수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역사 내부와 전동차 내부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 역사 내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시 화상 인터폰 벨을 누르면 이처럼 영무원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차 내에는 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안전요원이 항상 탑승을 하고 있으며 전동차 앞뒤에는 비상 탈출문을 설치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가능하게 했다. 네, 지금 우리 열차는 지금 DL 모드, 무인 운전 모드로 지금 운행을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열차에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열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CSO 안전요원이 제어대를 개방해서 수동으로 운전을 해서 안전하게 고객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개폐 장치에는 전자동 비상 제어 장치를 설치해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었다. 차량 곳곳에는 국내 최초로 CCTV를 설치해 승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무인 열차는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기관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세계 최초로 4세대 이동통신인 LTE를 사용한 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종합 성능 검증 시험 단계에 있다. 무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은 철도 전용 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열차 제어, 관제, 유지 보수, 감시 등 철도 전반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 철도에서 운행 중인 철도 무선 통신은 단순히 음성 통화만 가능한 상태며 운행 중인 열차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와 영상 전송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고속철도는 열차가 통화하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세 종류의 통신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열차 운행의 안정성 문제와 국외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LTE 방식을 미래의 철도 통신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철도 전용 무선 통신망 LTE-R은 기존의 음성, 데이터 기술에 영상까지 활용되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한국형 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의 핵심은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열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00m 간격으로 선로변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0.5초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차량에 설치된 타코메트를 통해서 열차의 위치를 검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지상에 설치된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RFID 태그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보정함으로써 열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는 영상 및 다양한 계측 정보가 실시간으로다가 관제센터로다가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이 무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도 전용 무선 통신망을 통한 열차 제어 시스템은 무인 운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운영 환경이나 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노선을 달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심각한 철도 사고는 생각할 수 없다.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은 운영 중인 열차의 실시간 진단과 감시를 통해 고장이나 사고를 사전 예측하여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운영 요원은 물론 승객들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이 시스템은 또 다른 국가 재난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철도에서 사용하는 그 TRS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부분 재난망에서 사용하는 음성 통신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LTR 저희가 하는 그 LTE 방식은 이러한 철도의 TRS 기능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여기에다가 안전을 위한 열차 제어 기술도 포함시키고 또 미래의 핵심 기술인 영상까지도 함께 접목한 기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도 노선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에 설치된 인프라 설비를 갖다가 재난망에서 그대로 이용한다면은 국가적인 예산 중복 없이 인프라 설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의 개발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 이는 사고 예방, 철도 수송량 증대, 해외 수주, 외산 장비 수입 대체 등 철도 분야 전반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철도 LTE 적용 사례를 통해서 국내의 철도 LTE 통신 기술이 현대 산업 전반에 응용될 수 있는 기능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다면 미래의 첨단 고부가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올라타는 사람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하지만 그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았다. 그가 운전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구글이 토요타 프리우스를 개조해 만든 구글카의 테스트 운행 모습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일반 도로에서 진행된 수십만 마일의 주행에서 구글카는 안전거리 확보 유지 등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제어 능력 면에서도 정교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구글은 향후 5년 안에 구글카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먼 미래로만 여겨졌던 꿈의 자동차가 바로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이 자동차는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가 장착돼 있어 차선과 장애물 등을 감지한다. 내부에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컴퓨터가 있으며 이 컴퓨터가 차량을 조작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무려 1만 5천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력 또한 이미 세계 수준이다. 도로 위에서 스스로 주행을 하고 있는 이 자동차는 국내에서 수년간 총 150만 킬로미터의 주행 실험을 거치며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이 자동차는 고속도로와 같은 연속류의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 속도는 최대 140km. 연속류의 도로에서만 사용한다면 상용화도 당장에 가능할 것이다. 이 자동차가 일반 도로에 나오기까지는 한민홍 교수의 강한 집념이 있었다. 무인 자동차 연구를 시작한 지는 25년. 주행 테스트만 1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라는 것은 그 도로에서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명과 그 직결되는 아주 그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룻밤 사이에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로에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어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딴 그 작업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이런 그 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민홍 교수가 개발한 자율주행 장치를 통해 자율주행의 원리를 알아보았다. 자율주행 장치는 극의 카메라와 컴퓨터 그리고 레이저 스캐너로 구성돼 있다. 먼저 카메라는 사람의 눈을 대신해 전방의 화면을 촬영해 컴퓨터에 전달한다. 그러면 컴퓨터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조향의 값을 유닛으로 보내 핸들을 조작하게 된다. 만약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거리의 긴급도를 계산해 감속 페달과 가속 페달을 조절하는 정보를 유닛을 통해 내보내게 된다. 레이저 스캐너는 안전 보장 장치로 전방 15m 내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그 정보를 유닛에 전달해 감속 페달을 밟게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는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전 세계가 이토록 무인 자동차를 염원하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편안함을 넘어서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때문일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에서 주요 관심사, 주요 핵심적인 기술적인 이슈가 뭐냐면 그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를 줄여서 어떤 인명 손실, 사회적 손실을 좀 어떻게 없앨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줄이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런 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만약에 모든 자동차가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로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의 가능성들이 이제 지금보다 거의 90% 이상이 없어지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안전할 수 있을까? 해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무인 자율 자동차 경진 대회를 통해 우리는 그 안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대회는 말 그대로 무인 자동차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대회다. 떨어진 낙하물을 인식하여 주행하는 미션, 교차로 진입 차량을 인식하여 주행하는 교차로 미션 등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10가지의 미션은 실제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코스 또한 실제 도로와 거의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서울대학교 팀은 대회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총 10개의 미션 중 8개의 미션을 성공하며 본선 1위, 종합 2위의 기록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에는 교내 지능형 자동차 IT 연구센터에서 단연간 무인 자동차를 연구해오며 쌓아온 탄탄한 기초 실력이 뒷받침이 돼주었다. 아예 이 상황이 역광이다라고를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색깔 탐지 외에도 추가적으로 모양 탐지라든지 아니면 그 표지판 안에 있는 형상을 탐지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비전 PC랑 제어 PC랑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은 PC 간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좋지? 캔이나 이더넷이나 그런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서 그 다음에 그걸 구현을 해서 TCP나 UDP 통신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본 같은 거는 잡히도 안 잡히도 할 것 같긴 한데.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일은 늘 영화 속에서 구현되곤 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거라 여겼던 일들은 누군가에 의해 현실로 실현된다.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듯이. 불 꺼졌네 하고서 언젠가 영화 속에서 보았던 무인 자동차도 그랬다. 이게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했단 말인가. 굉장히 짜릿하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은 많이 없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차들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전에 보는 관점이 되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날아다니고 하면 우아하고 말하는데 정말 고생 엄청 해야지 저런 건 나오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원래 갭이 굉장히 컸잖아요. 할 수도 없는 거리였는데 좀 이뤄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성취감도 있고요. 하지만 이 꿈의 자동차가 완전한 형태로 도로에 나오기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난제들이 많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가 아직은 사람의 인식 기능을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사람의 인식 기능을 정확히 구현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종류의 센서만 갖고는 절대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융합하는 센서 융합 알고리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식된 센서들의 싱크를 맞춘다고 하는데 이게 감지된 타이밍하고 다른 센서가 감지된 타이밍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맞추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차가 현재 주행 상태가 어떤지 방향이나 속도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다 명령을 다르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함께 다 융합하는 센서 융합 혹은 정보 인포메이션 퓨전 그런 쪽 알고리즘 개발이 가장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실수가 70~80%를 차지한다. 인간은 좋은 데든지 또는 산만한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컴퓨터에 의한 운전은 졸지도 않고 또 산만한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이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취약한 데 반해서 인간은 취약한 교통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취약한 부분은 컴퓨터가 보완을 해주고 또 컴퓨터가 취약한 부분은 인간이 보완해주는 이러한 협동체제,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 드라이빙 또는 드라이브 투게더 체계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 총장님 기지마사를 좀. 이곳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서대학교다. 한서대학교는 항공 분야의 특성화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1년 국내 최초로 무인 항공기 학과를 개설했다. 남학생은 다 2학년이고요. 이날 한서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학생들의 조종 실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교내에서 배우게 될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무인 항공기 비행 시연회가 열렸다. 비행시연회에서는 무선 조종 RC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시범도 함께 선보였다. 이제 이 학생들이 두 선수의 뒤를 이어 국내 무인 항공 산업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학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무인기 조종과 정비는 물론 무인기 설계와 제작에 필요한 모든 학문적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제 무인 항공기에 대한 운용이 군 쪽이라든가 또는 민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정말 적절한 운용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체들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 조종 능력,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무인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인기의 경우 주택 침입이나 특정인 감시, 테러 등으로 그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또한 열차나 자동차의 경우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안전과 직결된 수많은 우려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무인화가 비단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 선박이라든지 무인 자동차 그리고 무인 열차 등 다양한 산업 전반 분야에서 무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무인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존의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어떤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무인화는 결과적으로 인류의 삶을 유택하게 하고 인류와 더불어서 나감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인화는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는 반드시 인간과 협력하면서 인간을 위한 무인화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인간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 인간이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영역까지도 무인화는 현실이 돼가고 있다. 항공이나 차량의 무인화가 대중화되기 위해선 여전히 거쳐야 할 산이 많다. 인류의 안녕을 위한 무인기의 사용 목적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정비돼야 할 것이고, 운용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 부여와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차량의 경우엔 사람과 자율주행 차량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제 무인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강물과도 같은 흐름이다. 사회는 이제 무인화 시스템에 발맞춰 새로운 형상으로 변해갈 것이다. 무인화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